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자, 이번 26번에서는 한국 근대사의 주요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부터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그리고 갑오개혁의 내용을 함께 다뤄볼 텐데요. 자, 그 시작은 통상수교 거부정책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여러 서양 국가들과의 교류를 거부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프랑스군의 강화도 공격이 있었고요. 미국의 강화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조선군은 이를 각각 막아내는데요. 1860년에 있었던 프랑스군의 강화도 공격을 병인양요, 1871년에 있었던 미군의 강화도 공격을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 흥선대원군은요, 자신이 집권했던 10년여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통상수교 거부, 외국과의 교류를 막아내었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집권이 10년 차에 다다랐을 무렵, 고종이 성인이 되면서 흥선대원군은 하야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고종이 직접 정치, 친정을 실시하게 되면서 조선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875년 일본 군함이었던 운요호가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강화도에 접근하는 운요호에 대하여 조선군은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운요호는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조선군은 계속해서 강화도에 접근하는 운요호에 대하여 경고 사격을 하였고 운요호는 바로 대응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대응 사격 과정에서 강화도에 있던 조선군 진지 초지진이 파괴되고 이후 운요호에 있던 일본군들이 강화도에 상륙하여 백성들을 다치게 하고 약탈을 진행한 뒤 철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운요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운요 사건을 구실로 일본은 조선에게 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체결되었던 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1876년 2월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조선에 대한 청해 간섭을 방지한다. 조선은 다주국이다. 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산을 포함한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일본의 해안 측량권, 그리고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치해법권을 인정한다는 항목도 들어있었습니다. 운요 사건과 그 결과 체결된 강화도 조약으로 나라의 문을 열게 된 조선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통상수교 거부를 실시해서는 안 되겠다. 바깥 세상의 변화를 알고 변화하는 세계 문물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개화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 조선은 변화하는 국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외교 사절단 그리고 시찰단은 보고 배우는 사절단이라는 뜻입니다. 시찰단을 파견합니다. 일본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수신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파견하고 1881년에는 일본 내 발전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 조사 시찰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청나라에도 영선사라고 하는 이름의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수신사, 조사시찰단, 영선사의 파견을 통해서 변화하는 국제 상황의 모습을 알게 된 조선은 우리도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요. 이 개화 정책을 총괄했던 기구가 바로 통리기무아문이었습니다. 자,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조선이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바로 군사력의 강화였습니다. 서양식 무기를 도입하여서 서양식 무기로 무장한 신식 군대가 1881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대를 별기군이라고 부릅니다. 개화 정책을 한참 추진하고 있던 조선 내에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 배경은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 중에 탄생하였던 신식 군대, 바로 별기군이었습니다. 별기군이 만들어지면서 구식 무기를 가진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가 점차 심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구식 군인들이 밀렸던 봉급을 쌀로 지급받는데 이때 지급받던 쌀에 모래가 섞여 있거나 썩은 쌀이 들어있는 경우까지 발생하였죠. 결국 별기군 창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의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구식 군인들의 불평 불만이 결국 폭발하게 되고 구식 군인들이 봉기,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청나라 군대의 진압으로 이모군란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이모군란 이후 체결된 두 가지 조약입니다. 첫 번째,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물포조약입니다. 조율간에 체결되었는데요. 조선은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군은 조선에 군대를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맺어진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그리고 재물포조약으로 인해서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 간의 대결 구도는 더욱더 치열해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을 둘러싼 청일 간의 대립이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 내에 개화를 주도하던 세력이었던 개화파도 두 세력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개화 정책을 천천히 진행하자라고 하는 온건개화파, 빠르게 개화를 진행하자라고 하는 급진개화파가 바로 그들인데요. 이 온건개화파는 친청적인 성격을, 급진개화파는 친일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각각 모델로 삼았던 것은 청의 양무운동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청의 양무운동에서 핵심 사상이었던 동도서기,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을 조합하자. 즉 동양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내용이 온건개화파의 주요 주장이었죠. 이들의 주장에 따라서 점진적인 개혁을 이들은 말했습니다. 반면 급진개화파는 문명개화, 제도까지도 완전히 서양식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문명개화의 주장에 따라서 이들은 급진적인 개혁을 이야기하였죠. 자, 조선 내 친청 외교 정책을 주장했던 온건개화파와 친일 외교 정책을 주장했던 급진개화파의 대립, 그리고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대립이 한꺼번에 폭발한 사건이 발생하니 바로 1884년에 갑신정변입니다. 이모군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은 점점점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화파 사이의 의견 대립 또한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었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를 말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푸 전쟁이 발생합니다. 베트남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 전쟁에 사용할 군대를 보충하기 위해서 청은 조선에 머물던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조선에 머물던 청나라 군대가 철수한 상황 속에서 급진개화파는 생각합니다. 청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진 지금이야말로 청의 간섭을 벗어나고 급진적으로 조선을 바꾸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 기회라고 말이지요. 일본의 지원을 얻어서 급진개화파는 권력을 얻기 위한 정변을 실시합니다. 정변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고종을 자신의 세력 안에 놓고 권력을 잡은 급진개화파는 각종 개혁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들 급진개화파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일본의 지원은 미적지근했고 청나라 군대가 갑자기 개입하여 이 급진개화파를 공격함으로써 급진개화파가 정권을 잡고 조선을 바꾸려고 시도했던 갑신정변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갑신정변이 끝난 이후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이 체결됩니다. 조선에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은 동시에 철수한다가 그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조선의 군대를 파견할 시 상대 국가에 미리 알릴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째였습니다. 자, 이렇게 텐진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에서 청과 일본의 군대가 동시에 철수하게 되고요. 일시적으로 조선은 청, 일본 두 나라의 간섭에서 동시에 벗어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청과 일본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조선 땅을 떠났지만 당시 조선 민중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조선 민중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노한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농민들이 전라도 지역에서 봉기하게 되는데요. 이를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다시 그 진행 과정에 따라서 1차 봉기, 전주하야, 2차 봉기로 구분을 하는데요. 1894년 3월에 동학의 1차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동학농민군은 조선의 관군을 물리치게 되고 전라도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던 전주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가 1894년 4월의 일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동학농민군을 막아내는 데 실패한 조선정부는 청나라 정부에 지원병을 요청합니다. 조선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청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러자 일본 또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텐진 조약에서 첫 번째 항목, 조선에서 청일본군이 동시에 철수한다라고 항목을 이제 그 이유로 삼았었죠. 동시에 철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군이 군대를 보냈다. 그럼 우리 일본도 군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논리였죠. 이리하여 1894년 5월에는 조선에 청, 일본 두 나라의 군대가 동시에 파견됩니다. 청일의 군대가 동시에 조선에 들어오는 것은 조선 정부에게도 동학농민군에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 조선의 군대와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군은 청일의 간섭을 청일의 군대 개입을 막기 위해서 화해를 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때 맺은 화해의 약속을 전두화약이라고 합니다.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합니다. 그 대신 동학농민군은 자진해산하기로 하죠. 동학농민군이 자진해산하고 조선 정부는 청과 일본의 군대의 철수를 요구합니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러 너희들이 왔지만 이제 동학농민군이 우리 정부군과 화해하고 해산했으므로 청일 군대도 머무를 이유가 없다. 떠나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껏 조선 땅에 군대를 보낸 청과 일본의 군대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선에 머뭅니다. 오히려 일본의 군대는 기습적으로 경복궁을 습격하여 점령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지요. 이때가 1894년 6월의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를 청일전쟁이라고 하죠. 일본군이 청군을 기습 공격한 이후에 진행된 전쟁에서 일본군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해갑니다. 서해전, 평양전투 등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중국 땅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결국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두 나라 사이에 조약을 체결하게 되니 그 조약의 이름은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습니다. 자, 한편 청일전쟁이 발생한 이후 지금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전쟁이 진행 중인 과정 속에서 일본은 조선에게 내정 개혁을 강요합니다. 조선으로 하여금 나라를 바꾸어라 라고 강요하였던 것이죠. 이 일본의 요구에 따라서 1894년 개혁이 진행됩니다. 이때의 개혁을 1차 가보개혁이라고 하지요. 왕실과 정부의 분리, 이제 왕과 왕의 가족은 함부로 정치의 일에 간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노비제도가 폐지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관리를 뽑는 시험이었던 과거제도도 이때 폐지됩니다. 자, 뒤에 있을 개혁, 두 번째 개혁의 개혁과 비교하여 이때의 개혁을 1차 가보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1차 가보개혁은 아직 한참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던 때라서 일본이 개혁의 내용에 그렇게 심하게 간섭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한편 조선 땅에서 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되자 동학농민군이 다시 무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 동학농민군의 운동을 2차 봉기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목적은 조선 땅에서 일본군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은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향해서 북쪽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공주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서 조선 정부군 그리고 일본군과 맞붙게 되고요. 이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금치 전투의 패배로 동학농민군은 그 세력이 크게 쇠퇴하게 되고요. 이후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였던 전봉준 등은 체포되고 동학농민군도 완전히 소멸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27번 학습지 뒷면에 있는 지도인데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왼쪽은 1차 동학농민운동, 오른쪽은 2차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 2차 봉기의 내용을 각각 나타낸 지도니까 학습지에 있는 동학농민운동의 흐름과 맞추어서 지도의 내용도 해석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을 완전히 진압하고 청일전쟁에서도 점차점차 승기를 잡아간 일본은 다시 한번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합니다. 이때의 개혁을 2차 가보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근대적 내각제도가 수립되었다. 내각이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정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왕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조세, 세금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라는 내용도 발표되었고,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강하게 하겠다는 교육 입국 조서라는 문서도 반포되었습니다. 이 차가보 개혁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청이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한다. 둘째, 청이 일본의 랴오둥반도, 타이완 등의 영토를 한량 떼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청해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영토까지 할량받은 일본. 그 결과 동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는 중국의 청이 아닌 일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27번 학습지 뒷면에 있는 지도입니다. 청일전쟁의 흐름을 나타낸 지도이고요. 주요 격전지의 이름도 대략적으로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에 따라서 일본은 청해 랴오둥 반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랴오둥 반도까지 차지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지나치게 큰 세력을 형성할 것을 걱정한 유럽의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었죠. 이들 세 나라는 일본으로 하여금 청에게 랴오둥 반도를 돌려주도록 압력을 가했고요. 결국 일본은 이들의 압력이 이기지 못해 청에 랴오둥 반도를 돌려줍니다. 이 사건을 삼국 간섭이라 부릅니다. 한편 삼국 간섭의 모습을 본 조선의 고종 명성황후는 일본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는 칠러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합니다. 삼국 간섭 이후 고종과 명성황후가 실시한 칠러 정책의 내용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을미사변의 내용이 계속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근대사 내용, 통상수교 거부정책부터 동학농민운동, 가보기업, 그리고 청일전쟁과 그 끝인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 뒤의 내용을 이어서요, 을미사변부터 일본의 국권 침탈, 한일병합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